자, 2절의 제목은 컴퓨터 과학 지도 그리기입니다.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컴퓨터 과학적 지식, 특히 기술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컴퓨터 과학적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술 면접과 관련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 면접에서는 컴퓨터 과학적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 면접에서 출제되는 컴퓨터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기술 면접을 대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컴퓨터 과학은 키워드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는 물리로 이해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원리는 컴퓨터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물리학의 학습 목적이 이해와 적용에 가깝듯이 컴퓨터 과학적 지식의 학습 목적 또한 이해와 적용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사전식으로 키워드를 병렬적으로 암기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혹은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은 실제 코딩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컴퓨터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면접을 보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과학적 지식의 학습 목적이 이해와 적용에 가깝듯이 기술 면접의 목적 또한 이 지원자의 암기력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실무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개발의 재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기술 면접 대비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많은 개발자 지망생분들 혹은 많은 코딩 교육 업체에서는 기술 면접을 어떤 식으로 대비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줍니다. 기술 면접에서 필요할 것 같은 컴퓨터 과학적 키워드들을 일단 병렬적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전식 키워드 뜻풀이를 암기하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기술 면접을 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술 면접을 대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기술 면접에서 출제될 법한 혹은 출제됐던 예상 질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작성한 다음에 이 답변들만 달달 외워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기술 면접에서는 이 컴퓨터 과학적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무수히도 많은 변형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사전식 키워드 뜻풀이만 이렇게 암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그대로 암기해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막상 실제로 출제되는 면접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에 민철.net을 입력하고 이게 내 눈에 보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워낙에 유명한 기출문제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은 다음과 같이 이 트리의 모든 노드를 순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코드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드로 표현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령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의 정의, 스레드의 정의를 사전식으로 달달 외워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막상 면접 질문에서는 이 메서드는 스레드 세이프한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코드를 멀티 프로세스 기반으로 작성하거나 멀티 스레드 기반으로 작성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각각의 구현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키워드 뜻풀이만 암기해 갔다면 혹은 단순히 예상 질문들만 리스트업해서 그에 대한 답변들만 암기해 갔다면 이런 질문들, 변형된 질문들을 대비하기 어렵겠죠. 무엇보다 기술 면접에서는 이 꼬리 질문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서 갔다면 꼬리 질문이 2번, 3번, 4번, 5번 이어지는 상황을 전부 다 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컴퓨터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상황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키워드를 뜻풀이만 암기해서 갔다면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운영되는 서비스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특정 기능에서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얼만큼 기간 동안 받아들이는데 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단순히 사전식 키워드 뜻풀이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즉 정리하자면 기술 면접을 위한 컴퓨터 과학 혹은 실무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 과학은 단순히 키워드 암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고 코드로 관찰 가능한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 원리 이해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무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 과학 그리고 제대로 된 기술 면접 대비를 위한 컴퓨터 과학이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즉
개발 실무를 위한 컴퓨터 과학과 기술 면접을 위한 컴퓨터 과학이 다르지 않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 과학이 따로 있고 기술 면접 대비를 위한 컴퓨터 과학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발 실무를 위한 컴퓨터 과학, 기술 면접을 위한 컴퓨터 과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죠. 이 책 그리고 이 강의는 기술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컴퓨터 과학적 지식의 대부분이 개발자가 꼭 알아야 되는 컴퓨터 과학적 지식이라는 전제로 집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출제된 기술 면접 문항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기술 면접 문항들을 카테고리별로 항목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빈출 항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분류화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빈출되었는지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는 크게 9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한번 눈도장을 찍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비교적 대부분의 직군에서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6번부터 9번까지는 직군마다 혹은 기업의 성격마다 혹은 지원자의 연차나 경험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공통지식이라고 지칭을 할 거고요. 6번부터 9번까지는 개별지식이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책과 강의에서 집중하는 과목은 뭐냐면 공통지식입니다.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자료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 5개를 중점적으로 학습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통지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각각의 과목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개별 지식도 한번 쭉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구조는 하드웨어와 관련한 과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 면접에서 회로 같은 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뭐 플립플롭 이런 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구조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강조가 되냐면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이 운영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재료로서 혹은 기반 지식으로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성능과 관련해서 이 컴퓨터 구조의 지식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대여해주는 하드웨어적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각각의 부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성능도 다르고요.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재료로서 이 컴퓨터 구조 과목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서 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표현 방식입니다. 데이터의 표현 방식.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라든지 아니면 십진수 숫자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은 컴퓨터 내부에서 0과 1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0과 1로 표현되는지를 컴퓨터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점이 기술 면접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인코딩을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컴퓨터 구조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에는 크게 데이터와 명령어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한 컴퓨터 내부적으로 실행될 때는 이 데이터와 명령어로 변환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핵심 부품은 크게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오늘날의 거의 절대 다수의 컴퓨터는 이 메모리를 보조하는 캐시 메모리라는 이제 보조용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학습하실 부품은 CPU, 메모리, 캐시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컴퓨터 구조를 학습할 때에는 컴퓨터 구조의 큰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뒤에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 데이터와 명령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뭐 정수라든지 십진수 정수라든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어떻게 0과 1로 표현되는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핵심 부품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컴퓨터 구조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습할 공통지식은 바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윈도우, 맥OS,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등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운영체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컴퓨터의 핵심 부품을 실질적으로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 면접에서 출제되는 컴퓨터 구조는 운영체제의 배경 지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운영체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하드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부품들을 할당받아서 실행이 되겠죠. 이러한 부품들을 사용하면서 실행이 되겠죠. 그쵸? 이러한 하드웨어 부품들을 할당해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달리 말해서 개발자가 만들고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행된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운영체제는 굉장히 방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체제의 핵심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 자동차로 따지자면 엔진과도 같은 핵심적인 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널. 그래서 우리는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커널을 학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개발자가 만들고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직간접적으로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행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시스템 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콜. 그래서 이 운영체제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그 배경 지식으로서 커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들의 프로그램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학습해 볼 거예요. 자, 운영체제. 그 중에서도 커널이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꼽아보자면 저는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프로세스 및 스레드 관리고요. 또 하나는 자원 할당 및 관리,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실행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및 스레드 관리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시려면 일단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무엇인지, 프로그램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학습해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 그리고 여러 대의 스레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프로세스 그리고 스레드를 운영체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동기화, 교착 상태 등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자원 할당 및 관리였죠. 여기서 이 자원이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겠죠. 그쵸? 이 자원이란 프로그램 실행에 마땅히 필요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다소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쵸? 실제로도 일반적인 표현이 맞아요. 근데 대표적인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드웨어 부품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컴퓨터 구조에서 배웠던 이 하드웨어 부품들, 이것들이 다 자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러한 자원을 할당해주고 또 관리합니다. 운영체제가 관리해주고 할당해주는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CPU, 메모리,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CPU를 어떻게 할당하고 관리하는지는 CPU 스케줄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당하는지는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나 아니면은 USB 같은 이런 보조기억 장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할당하는지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파일 시스템은 이러한 저장 장치에 저장된 정보 덩어리를 파일과 디렉터리 단위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커널 내의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자, 여기까지가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운영체제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공통지식은 이 자료구조입니다. 자료구조. 자료구조는 영어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즉 자료를 스트럭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료 구조를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뭘까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즉,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내 코드가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내 코드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효율성의 판단 척도를 알아야겠죠. 이 판단 척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복잡도고요. 또 하나는 공간 복잡도입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코드상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자료 구조의 종류들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배열과 연결 리스트, 스택과 큐,
해시 테이블, 트리,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볼 예정이에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배열과 연결 리스트, 스택과 큐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릴 이러한 심화된 자료 구조를 학습하기 위한 재료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재료로서.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 구조 학습은 요 세 가지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기술 면접에서도 대부분 이 해시 테이블, 다양한 트리의 종류, 그리고 트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방문하는 순회의 방법, 그리고 그래프상의 최단 경로 찾기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 배열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자료 구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해 볼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자료 구조하고 같이 학습하면 좋은 과목으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얘는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절차를 다루는 학문이긴 한데요. 자료 구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개념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BFS, DFS, 최단 경로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자료 구조만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기술 면접보다는 코딩 테스트에서 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공통 지식은 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개발자한테 있어서 이 네트워크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컴퓨터들은 거의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많은 프로그램 또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발자가 만들고 실행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개발자 입장에서 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배경 지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통신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계층적으로 표현한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통신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는 계층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통신이 이루어지는 단계에는 어떤 정형화된 단계가 있고 그 정형화된 단계는 계층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를 주고받는 상황을 예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택배를 주고받는 과정 또한 어떤 정형화된 단계가 있고 이 정형화된 단계는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택배를 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고받을 책을 먼저 확인해 보고 포장용지로 책을 감싸고 택배 상자에 포장된 책을 넣고 택배 상자를 밀봉해서 택배 메시지를 보내고 이 택배 상자를 택배 기사한테 주면 전송이 끝난 거겠죠? 그렇죠? 택배를 수신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과정에 정확히 반대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로부터 택배를 전달받고 택배 메시지를 떼서 택배 상자를 개봉하고 택배 상자에서 포장된 책을 빼고 포장 용지를 제거해서 주고받을 책을 확인한다. 요 과정, 요 정형화된 단계를 거쳐서 책을 주고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형화된 단계는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어떤 정형화된, 정해진 단계가 있고 이 정형화된 단계는 계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표현된 구조를 네트워크 계층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네트워크 계층 구조에는 OSI 모델 그리고 TCP/IP 모델이 있습니다. OSI 모델은 7개의 계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OSI 7계층이라고도 부르고요. TCP/IP 모델은 4개의 계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TCP/IP 4계층 혹은 TCP/IP 계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각각의 계층들이 통신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을 주고받는 두 대의 컴퓨터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대의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어떤 정해진 약속이 있지 않겠어요? 약속? 우리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약속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약속. 네트워크에서는 이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콜.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하실 때에는 이 네트워크 계층 구조와 더불어서 여러 프로토콜의 개념과 종류를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자, 프로토콜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프로토콜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프로토콜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IP, TCP, UDP, HTTP입니다. 물론 이것만 학습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배울 거고요.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배울 거고, DNS가 무엇인지도 배울 거고, HTTPS가 무엇인지 등등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배울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프로토콜은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프로토콜과 더불어서 알아두면 좋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네트워크 배경 지식에는 네트워크 계층 구조와 프로토콜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 네트워크 계층 구조의 개념 그리고 프로토콜의 개념을 학습하신 뒤에 각각의 계층 그리고 각 계층에 속한 주요 프로토콜들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있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중요한 계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계층을 기준으로 그 계층에 속해 있는 주요 프로토콜들을 하나씩 학습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각종 네트워크 전공 서적에서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네트워크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프록시라고 하는 개념과 안정적인 트래픽을 다루는 기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 네트워크의 큰 그림 그리고 주요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장비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학습하신 뒤에 끝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프록시와 안정적인 트래픽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배우실 거냐면 프록시와 리버스 프록시, 게이트웨이의 개념, 이중화, 다중화, 로드 밸런싱, 스케일 아웃, 그리고 스케일 업 등등등을 배울 예정입니다. 오토 프로비저닝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네트워크 지식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지식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웹 서비스 혹은 앱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으면서 실행되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거의 대부분 활용되는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웹 앱 관련 직군을 희망하신다면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웹 혹은 앱 관련 개발 직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 중에 하나인 SQL을 출제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앱 관련된 직군을 희망하신다면 이 마지막 주제인 데이터베이스까지 꼭 남김없이 잘 학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정보의 집합, 그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DBMS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이것을 관리해주는 체계인 DBMS의 개념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먼저 답변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파일에다가 저장 안 하고 굳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돼요? 입니다. 앞서 제가 운영체제에서 설명드렸듯이 운영체제는 정보 덩어리를 파일과 디렉터리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거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냥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했으면 됐지 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되지? 요거를 가장 먼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학습에 앞서서 또 답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로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나요? 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엔티티와 스키마의 개념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가능한 객체를 의미하고요. 스키마는 마치 달고나 틀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정보의 틀, 형태를 의미합니다. 미리 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엔티티는 마치 달고나와도 같은 거고요. 스키마는 달고나 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DBMS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 DBMS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부르는 RDBMS가 있고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불리는 NoSQL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RDBMS에서는 스키마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하는 틀, 형태가 명확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고 일정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NoSQL은 스키마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습니다. 마치 달고나 틀 없이 달고나를 만드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용이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 단위를 의미하는 이 트랜잭션의 개념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 한 번을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이 트랜잭션은 안전하게 수행되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에시드라고 하는 성질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면접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DBMS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RDBMS고요. 또 하나는 NoSQ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DBM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쵸?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오늘날 더 많이 활용되는 유형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SQ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SQL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실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QL을 작성하는 것 또한 오늘날 기술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SQL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서브 쿼리라든지 조인이라든지 뷰 혹은 그 유명한 인덱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학습하실 예정이에요. 써드릴게요. 조인, 뷰, 인덱스, 또 서브 쿼리 이런 개념들을 효율적 쿼리에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법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법과 관련해서 ER 다이아그램이란 무엇인지, 정규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오늘날 NoSQL 데이터베이스보다 조금 더 많이 활용된다라고는 했지만 이 최근에 NoSQL 또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용이한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에서 최근에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 대표적인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인 몽고DB 그리고 레디스에 대해서도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공통 CS지식의 큰 그림,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눈도장을 찍어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크게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자료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컴퓨터 구조는 크게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 핵심 부품이 있다. 운영체제는 커널과 시스템 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습한 뒤에 이것들이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원 할당 및 관리는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학습할 것이다. 자료구조에서는 코드의 효율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척도와 관련해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학습해 볼 거다. 그리고 다양한 주요 자료구조를 학습해 볼 예정이다. 중요한 자료구조는 요거다. 요 두 가지는 재료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계층 구조와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네트워크와 관련한 배경 지식을 쌓아보고 각 계층별 주요 프로토콜, 더불어서 주요 장비들을 정리해 볼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프록시의 개념, 그리고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학습해 볼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DBMS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 왜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지 또 정리를 해볼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을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엔티티와 스키마의 개념을 학습해보고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단위인 트랜잭션 그리고 그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수행되게끔 하는 성질인 에시드에 대해서도 학습해볼 예정이다. 그리고 RDBMS와 SQL에 대해서 학습해볼 예정이고 NoSQL도 간략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공통 지식이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별 지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지식은 직군에 따라, 회사의 성격에 따라, 지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질문,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관련 질문, 개발 도구나 이력서 관련된 질문들이 이러한 개별 지식에 속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개발 직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당연하게도 직군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를 거고요. 직군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군에 지원할 때 강조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질문은 당연히 직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스프링 백엔드 기반의 개발 직군 면접에서는 이러한 자바의 객체 지향적 특성이나 아니면 디자인 패턴이나 자바의 JVM이라든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질문들이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기반의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는 이런 질문들을 절대로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죠? 개발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군을 막론하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개발 도구가 있기는 합니다. 뭐 기시라든지 아니면 도커라든지 기타 등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군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발 도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킨스, GCC, 메이크 이런 것들은 모든 직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개발 직군에서 보통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어떤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직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발 도구들은 보통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아마 써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자, 마지막도 봅시다. 이력서에 작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혹은 이전 회사에 대한 이런 경험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전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거를 개발했나요?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 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의 어떤 사업적인 성격과 관련해서도 질문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백엔드 직군으로서 지원했다라고 할지라도 블록체인 전문 기업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물어볼 수 있고, 인공지능 전문 기업에 지원했다면 인공지능과 관련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개별 지식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책과 강의에서는 직군에 따라서, 지원자에 따라서,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지식보다는 비교적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직군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비교적 출제되는 이 공통 지식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부터 컴퓨터 구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